북한이 외화벌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을 풀고 외국인 관광을 재개한 건데요. 북중 접경 지역 여행사와 세관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 경제의 큰 손인 이른바 돈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성공단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을 소환을 했지만 기업들이 응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는데 북한이 혹시 그 임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소집한 걸까요? 예, 북한이 작년 연말에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을 한 데 이어서 올 3월분 임금부터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11시에 북한의 중앙투구개발지도총국이 법인장들을 소집을 했는데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전 회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후에 또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인들 대상으로 좀 투자적인 설명회 대책 회의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긴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압박 조치를 해오다가 지금의 어떤 위기 국면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더 많은 임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개성공단 운영 자체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남쪽으로 좀 압박하겠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개성공단은 결국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그 원칙을 깨트리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그것을 또 통보하는 이런 네네.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소집한 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 북한이 소집한 직후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조만간 그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정식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이러한 대처 방식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임금 인상 또 토지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부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이런 절차와 해당 관계자가 있는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이제 11월에 최고인민회의 결정서로 임금 인상 문제를 발표했고 네네. 그때 또 13개의 조항을 저들 멋대로 추가하고 그다음에 임금 뭐 상한선도 철폐하고 또 기업인을 옥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도 신설해서 개성공단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갑자기 이제 그 11시에 이제 그 현지 그 법인장들이라는 게 뭐 공장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 개성공단 내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좀 미묘한 즉 기업인 또 그걸 보다는 언론인 또 우리 정부 여기에 서로 좀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성공단에 직접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나 법인장들은 어떻게든 그게 스탑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절박하고 정부로서는 원칙을 또 중요시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그 미묘한 어떤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발표한 데다가 또 현지 법인장들을 불렀다는 사실 특히 뭐 내일이면 이제 그 기업 대표들이 또 올라가서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북한의 처사는 우리로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제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정부의 입장과 또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기업의 대표들이 방북을 해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거든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내일 되면 실제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CEO들이 방북을 해서 북한의 지도 총국 쪽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아마 강조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이 인상됐을 경우에 그것이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실제적으로 5.18% 인상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개성공단 기업의 관점에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떤 형태의 태도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어드 이탈을 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어떤 경영이 더 악화되고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현재 124개 기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가동 중단 사태
기업이 또 도산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들이 지금의 개성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 이것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런 어떤 그 목적으로 일단 내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뭐 방문하게 되면 북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아마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좀 통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러한 조치 자체가 개성공단의 발전을 좀 저해하고 기업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북한에 좀 전달해가지고 북한의 좀 합리적인 태도로 가지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위원회에 북한이 나와가지고 네네. 북한의 입장을 좀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하고 좀 풀어나가는 이런 또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행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로 개성공단에 앞으로 좀 이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부디 제2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에 잘 기초를 해서 네. 타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북한이 넉 달 만에 외국인 관광을 재개를 했거든요. 이제 에볼라 공포로부터 벗어난 걸까요? 예, 에볼라 공포로부터 물론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단지 이것이 정말 임상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에볼라 때문에 그동안 국경을 폐쇄하고 그랬는가.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어떤 정치적 의지는 없었는가, 계산은 없었는가. 예, 예. 즉 지난해 이제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그 더 인터뷰가 이제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북한이 상당히 봉쇄하기 위해서 국경 일대 뭐 국가안전보위부의 TF도 내려보내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볼라도 에볼라지만은 아마 당분간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어떤 폐쇄 정책이 필요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 에볼라가 뭐 그렇게 무섭다면은 지난해 10월에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수십 명의 대표단을 뭐 아프리카로 파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갔다 온 고위층 최영회를 비롯해서 돌아와서는 다 일정한 클리닉을 거쳤지만은 북한이 뭐 에볼라라는 게 이게 혈액만이 아닌 체액으로도 이게 그 전염이 되는 상당히 무서운 병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에볼라에 대한 어떤 순수적인 방어적 목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당분간 좀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가 북한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뭐 에볼라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네네. 또 외화가 이제 고갈되니까 뭐 지금 통치 자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충성 자금 또 4월 15일 김일성 태양절도 기념해야 예, 예.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당장은 관광의 문을 열어서 또 관광 열차가 벌써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에서 말이죠. 이런 네네.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북한이 잠깐 좀 폐쇄해서 완화 쪽으로 돌아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북한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 사업이라는 게 외화벌이의 주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경제 난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네, 김정은 체제에 와서 지금 경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이 경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도 외화를 버는데도 좀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19개의 경제개발국을 발표를 했지만 외자 유치가 된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런 와중에 북한은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돈은 가장 중요하고 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관광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게 또 몇 년 후에 실제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지만 관광은 북한이 개방만 하게 되면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그 한 1, 2년 전부터 관광을 대대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에볼라 문제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 관광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원래 관광을 통해서 연간 한 100만 명을 관광을 모집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간 한 10만 명 정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건데 이 주로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중국인들이 북한에 관광을 하면서 북한 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소비 활동하면서 인당 한 그 300달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월 한 10,000명만 한다고 해도 북한 돈으로서는 약 한 300억이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했으니까 한 1,000억 이상의 예.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돈 같으면 현재 북한에서 돈이 절박한 상황에서 네. 이 정도의 이 4개월 동안 많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북한의 경제에도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빨리 관광을 석계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좀 관광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도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종류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자가용 관광을 확대한다든지 열차 관광을 한다든지 버스 관광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과거에 개방하지 않았던 이런 관광 지역까지도 개방하면서 외화를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외화벌이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까? 예, 북한이 처음에 이제 관광을 대표적으로 개방하지 못했던 것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동안 좀 문을 닫았던 건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보다 경제 문제 푸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것이 김정은 체제를 좀 흔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숙박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관광 유치하다 보니까 관광객들 불만도 생겨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북한의 전직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주민들하고 또 접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부분적인 지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은 그것도 감수함에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달러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경제 문제 푸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은 어느 정도 북한이 지금 감수하면서도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감수하고 관광객 유치에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의지는 좋지만 아직 여러 가지 그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풀고 돌아가고 또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가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에 북한이 또 마침 또 관광의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느냐. 실제로 서울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보면은 북한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는 그냥 눈으로 보는 눈여기가 거의 전부이고 또 서울에 와서는 뭐 화장품도 사고 뭐 보석도 사고 실제로 돈을 많이 풀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에 가서는 그냥 먹는 거 뭐 몇 가지 외에는 돈 풀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통치 자금이 귀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뭐 방글라데시에서 그저 160만 달러치인가 금괴를 밀수하던 외교관이 체포가 되고 사실 또 마원춘 당자금을 관리하면서 뭔가 그 요양원 뭐 보육원 이런 충성의 건물을 짓던 마원춘 설계국장이 또 날아가고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문을 열고 보자. 뭐 문 열어봤자 들어오는 건 중국 관광객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 금고가 텅텅 비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관광객 다시 그 재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들의 그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예, 돈주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 중에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돈을 버는 계층인데 우리 치면 졸부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이 계층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기존의 북한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내지 양극화 현상이 심각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졸부들이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가지 못하는 이런 식당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부유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돈주들이 북한에 요즘 그 햄버거가 되게 인기라고 합니다.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북한 돈으로 얼마 정도 하느냐면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은 2달치 월급을 모아야만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돈주들은 햄버거 가게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제차를 몰고 북한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 이런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또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돈주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정상적으로 돈을 장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괜찮은데 권력과 결탁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또 북한 내에 부정부패가 되게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은 요즘 뭐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돈주들이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 더 어렵게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 이자 같은 경우도 뭐 연간 한 뭐 100%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돈주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사업 형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지. 왜냐하면 최근에 와가지고 북한도 건설 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학외 자본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돈주들이 같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일종의 이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버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돈주들이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맛에 들어가지고 자꾸 어떤 이 그 비생산적인 부분에 또 활동을 통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북한이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돈이 생겨나면 이것이 생산적인 목적으로 투자돼 가지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활 개선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돈주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북한이 또 새로운 또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돈주들이 사업하는 걸 좀 허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정부패가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북한 내에 양극화 현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또 김정은 체제에서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제로 좀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양극화, 부정부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던데, 일각에서는 이 돈주들이 시장의 자금 흐름에 기여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북한에 거의 지금 장마당이 한 400개 정도 되고, 주민들은 이제는 뭐 장마당 없으면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주로 하는 게 상인들의 물자를 공급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돈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일종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많은 돈을 있으면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들을 매석매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팔아가지고 이윤을 챙기는 이런 현상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장마당 같은 경우도 도매상 말고 소매상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 소매상인들의 주로 급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급전에 또 고리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가지고 또 돈주들이 더 많은 부를 좀 챙기는 또 이런 또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돈주들이 하여튼 돈주들을 통해서 북한의 일반적인 그 시장을 통해서도 부작용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작용 중에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부동산 투기를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돈주들이 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던데, 북한에서 건축은 당국이 관할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과거는 이제 주로 당국이 다 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주의 원조는 화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경 중심 도시들을 해서 이제 화교들이 이제 돈주 노릇하다가 이제 그 돈주가 북한 사람들에게로 확산됐고, 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동당 권력과 결탁하다 보니까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돈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살고 돈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그 새로 건설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로 건설된 창전거리, 그다음에 그 해당화관. 그래서 뭐 그 지역을 리틀 두바이다, 또 어떤 미국에서는 뭐 평해튼이다. 그러니까 평양의 그 말하자면 맨해튼이다. 그래서 이제 평해튼이라고까지 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소비는 상당히 크고,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마당에서 이게 자리를 매달 하나 사가지고 자리세를 주면은 하루에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 월급이 보통 3,000원, 4,000원 하는데 하루에 500원씩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신흥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뭉칫돈을 쥐면은. 그걸 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소비품, 뭐 생필품 분야를 지배했다면은 이제는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 심지어는 뭐 전기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짓는데, 그전에는 뭐 당국이 이제 콘크리트, 철근, 뭐 시멘트 다 돼서 졌지만 지금은 당국이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신흥 부자들한테 받아서, 또는 다른 소규모 부자들한테 받아서 그 아파트를 줘주고 그걸 다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파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8채, 뭐 9채 이렇게 가진 부자들은 그걸 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하나에 뭐 한 2만 불 정도 됐지만 팔 때는 3만 불에 그냥 3분의 1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 그냥 그 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또 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조절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은 손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암시장 돈주들이 새로운 블랙마켓을 형성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흥부유층 돈주들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을 살펴봤고요. 앞서서는 북한이 외국인 관광을 재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으로 북한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좋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북한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건 결국은 김정은 체제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또 돈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좀 경제 살아가는 형태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더욱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현재 북한이 생산이 많이 돼야 되고 생산된 걸 수출해가지고 외화도 벌어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당국이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북한이 보면 최근에 김정은 체제가 과거보다는 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더 낙후되고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북한 경제가 또 어렵고 그다음에 북한이 또 시장 경제의 바람이 불면서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모를 때는 경제가 워낙 어렵더라도 거기서 참고 견뎠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알거든요. 그래 되면 기대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 당국이 따르는 경제는 못 따라가니까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더욱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해지면서 네. 북한이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 북한이 현재 집중해야 될 것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경제 문제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에 외자 유치를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북한 경제를 해생하려고 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남북과의 경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성공단 같은 이런 또 북한의 태도는 보이면 안 되고요. 먼저 북한의 신뢰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좀 전향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경제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해법들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아무래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소비재를 그냥 일차적으로 뭐 생활비나 보는 정도지 사실 북한 경제가 일어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중국에서 무연탄, 철광석 이런 걸 수입을 줄이면서 상당히 그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북한이 경제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빠졌던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로 약간 일어서는 양상인데 그것은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북한 당국자들이 경제 문제에 대한 재진단 그리고 지금 19개 경제개발구를 선정을 해놨고 특히 김정은의 고향인 원산을 중심으로 하는 뭐 국제 휴양 도시 이게 플랜들은 많지만은 그것을 하려면 자금 문제 뭐 또 외국 투자 문제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 당국자들이 지금 뭐 호전적인 뭐 핵실험이니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좀 뭔가 개방적이고 좀 유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노선들을 내놓고 그렇게 부드럽게 할 때 그 자본이 흘러들어오고 기술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만 보더라도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그게 국제적으로 기업인들이나 금융가들이 볼 때 불안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당국자들이 먼저 마인드를 바꿔야 북한 경제도 제대로 성숙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